내가 지난번에 홀롯의 해수면 쇠고기를 얘기하면서 울산 반구대 안각하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를 내가 얘기를 했고, 내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왜 한국의 고인돌이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가 발견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한국의 고인돌은 3만에서 4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는 6만에서 8만 개까지 있다고도 얘기를 해. 과연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기에, 인류사에서 생각하기에 별다른 구석기 문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인들의 절반이 한국에 있을까? 나는 그동안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 조직이 한국에서 급속하게 팽창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왜 이걸 같이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석기 초기 기원전 6천에서 8천년 사이에 반구대 안각하가 울산에서 발견이 됐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세계 최초의 포경이란 말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대단히 빠른 역사거든. 그런데 반면 또 고인돌이라는 게 많이 발견됐다. 고인돌은 우리가 보통은 한 명의 어떤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접근하는 것은 퍼블릭 사피엔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인류의 어떤 리더들이 과연 공익적인 활동을 했는가라는 걸 내가 보고 싶었어. 근데 이것이 고인돌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고인돌이 한국에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준다면, 한국의 지질학적 특징이 고인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화강암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물론 딴 나라에 화강암 없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 크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동기 시대의 사회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낳은 어떤 문화가 그때 생겨났다는 거라고 또 얘기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주목하는 건데, 문화적 특수성이 그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거든.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씨족 사회가 한국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난 생각을 해. 결론적으로 공익적인 어떤 집단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난 보거든. 왜냐하면 개별 무덤을 쓰지 않고 이기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일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의 공익을 위한 시설들이 한국에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내가 제일 주목하는 거야. 퍼블릭 사피엔스에서 원래 인류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였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물론 사유재산이 언제 출현했는가는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사유재산 출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류의 최초 사회 집단은 공익적인 집단으로 냈거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은가 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농경사회를 오랫동안 거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에는 고인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인돌이 많은 것은 집단 리더십의 물질적인 증거이면서 문화 네트워크의 허브이면서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게 생겨났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고인돌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의 고인들의 역사는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같이 또 따라 나오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구석기 시대, 고인돌을 만들었던 시대의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민족과 똑같은가? 라는 또 의문점에 또 생겨날 수 있거든. 이 부분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MRI 연구에 의하면은 현대 한국인은 그 당시와는 조금 달라. 왜 다른가 하면은 그 중간에 우리는 몇 번에 걸친 그 문화 섞임,
혈연이 섞이는 현상을 많이 우리가 겪었거든.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 철기 시대에도 민류 혼합이 있었다고 보고, 삼국 시대에도 인구 유입이 좀 있었다고 봐. 그리고 많이 알고 있었지. 그리고 또한 고려 조선 시대에도 지속적인 혼합이 있었어. 우리가 뭐 몽고족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등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몽고 반점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또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고학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그리고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구성한 사람은 맞는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 또 그 의문점이 드는데,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 두 가지 정도로 본다고. 1차 이동은 신석기 시대 BC 8000에서 1500년 전에 한 번 좀 있었고, 인구 유입이. 그리고 두 번째는 청동기 시대 BC 2000년에서 1500년 동안에 또 우리의 인구 유입이 있었는데, 요때 청동 시대에 왔던 사람들이 고인돌 문화의 주역이라는 얘기도 사실 있긴 있어. 근데 뭐 그보다는 이 고인돌의 역사는 보다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물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류 그 학계의 얘기를 내가 같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퍼블릭 사피엔스적인 퍼블릭한 어떤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거는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구석기 시대하고 세계 구석기 시대가 조금은 달라. 왜 다른가 하면은, 그 구석기 시대 구분을 우리는 보통 호모 엘렉투스가 있던 시대를 전기 구석기라고 보고, 또 그 이후에 30만 년 정도 될 때는 우리가 중기 구석기를 우리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보고, 후기는 바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4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을 우리가 후기 구석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 전기 구석기는 70만 년 정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중기 구석기는 10만 년 정도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의 구석기를 얘기하고, 후기는 3만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4만 년 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만 년 전이면 한 10,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그 세계적인 구석기 신석기 나누는 것, 구석기 신석기의 연대표를 나누는 것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문화 발전 속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는 나누어. 하지만 뭐 크게 그 세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견해야. 오늘은 내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집트의 상이집트가 어딘지 하이집트가 어딘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생각보다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 환경적인 현상, 또 지질학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강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 관념을 가지고 이집트를 보면은,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10명이 틀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쪽의 북쪽을 우리가 하류라고 보고, 상류라고 보고, 또 안에 아프리카 쪽을 우리가 하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건 좀 달라.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집트를 관통해서 지중해까지 가거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위에를 상이집트, 어퍼 이집트라고 그러고, 아래를 하이집트.
로 이집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요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헷갈려서 요거는 내가 오늘 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 오늘은 내가 구석기 우리 고인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주제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 오늘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워.